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산책, 세계사 산책을 제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가느냐 하면은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 대국을 좋아해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해를 하는데 주로 큰 나라를 중심으로 관심을 둡니다.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돼야 관심이 있고, 일본은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일본을 아주 낮춰봅니다. 스페인도 뭐 별것 아닌 나라로 보고, 이탈리아는 뭐 맘먹는 나라 정도로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페인은 17세기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17세기, 16세기,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는 이 스페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낙후된 나라로 보다가도 여행을 스페인 쪽으로 많이 하니까 스페인에 갔다 와서는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여행하는 분들이 이제 좀 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의 거대한 역사에 대해서. 스페인은 관광 대국인데 이 통계에 의하면은 관광으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외래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로 하면은 프랑스가 1등인데 관광 수입으로는 스페인이 항상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숫자를 국가별 랭킹으로 내면은 1등이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51개, 2등 현재는 중국인데 48개, 세 번째가 스페인 44개, 그리고 프랑스 41개, 독일 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스페인이 세계문화유산 이탈리아를 누르고 1등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아마 중국, 인도가 1, 2등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스페인을 여행하시고 오는 사람들의 인상을 들으면은 스페인 가보면은 뭐가 넉넉한 것 같다. 공간 개념으로도 그렇고 건물은 또 굉장히 크다. 사람들은 점잖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스페인 남자들이 점잖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 평판이 가장 남자다운 사람 할 때 스페인 남자를 꼽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앙이 어디가 가장 강하냐, 깊으냐 하면 보통 폴란드하고 스페인을 꼽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순서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큰 나라였느냐. 지금 스페인은 경제 GDP 랭킹을 내면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약간 작아요. 한 500만 정도 작습니다. 국토 면적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페인이 가장 큰 나라 중에 들어가는데 면적이 좀 비슷합니다. 스페인은 또 고원지대가 평균 해발 한 600m 됩니다. 고원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은 우선 이슬람 문화 유적이 많은데 놀라고, 그 다음에 건물 스케일에 놀라고, 그리고 거대한 그 국토에 놀라게 되면서 스페인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뭔가 머리에 영상으로서 비디오적 이미지로서 남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스페인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페인이 관광 1등인 이유가 그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씁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16세기의 스페인을 보면 됩니다. 1492년에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을 합니다. 그 네 왕국이 하나로 합치죠. 1492년입니다. 그게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를 점령해서 이슬람 세력을 최종적으로 몰아내서 북아프리카로 보내버리고 통일을 한 그 해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죠. 이사벨라 여왕이 후원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새는 발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500년 전에 바이킹이 카나다의 지방에 상륙했다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입장에서는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대륙 개척에 스페인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 개척에 나선 나라가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인데 두 나라가 분할을 해가지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포르투갈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16세기에 스페인의 왕은 두 사람이 유명합니다. 카를로스 1세 그리고 펠리페 그 아들인 펠리페 2세 두 사람 시절이 스페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스페인을 다스리던 왕가가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어느 왕가가 다스렸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국가보다는 왕가가 주인공입니다. 다이나스티 왕가. 그때 스페인을 다스리던 왕가는 합스부르크였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지금 오스트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 왕가가 여러 가지 결혼 외교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리고 그 중심을 스페인에 두었습니다. 펠리페 2세 때가 이제 스페인의 전성기입니다. 펠리페 2세는 16세기 말 한 40년 동안 집권했던 사람인데 그때 스페인의 영토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도 나중에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지방.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니까 자기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남쪽, 즉 나폴리와 시실리, 나폴리 이남, 시실리까지 포함하는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만 식민지가 많은 게 아니라 유럽에도 일종의 식민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니까요. 그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은 남미의 거의 전부 다 지금 멕시코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캘리포니아라든지 콜로라도라든지 이런 북미 지역까지 다 식민지로 다스렸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16세기 말에 스페인은. 그리고 펠리페 2세는 당시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 신교도의 도전으로부터 천주교를 수호한다는 천주교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그때 유럽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오토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지금 이스탄불에 근거지로 있는 오스만 투르크가 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에 두 전성기가 같이 왔어요. 스페인의 전성기와 오스만 투르크의 전성기가 16세기 말에 같이 왔습니다. 자연히 부딪히죠.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 이것은 스페인 베니스 해군을 주축으로 한 기독교 문명의 바티칸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문명의 해군과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이 결전을 벌입니다. 양쪽 각 한 3만씩 대결한 최대 규모의 해전에서 스페인 베니스 교황청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해가지고 아랍 사람들 포로로 갔다가 풀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50을 넘어서 소설을 하나 썼죠.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 지난 한 400~500년 동안 최고의 소설 하나를 꼽으라면 돈키호테를 꼽아야 된다는 문학가들의 무슨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펠리페 2세가 딱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죠. 1588년입니다. 이른바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잉글랜드를
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서 그 뒤부터 스페인의 쇠망이라고 할까요? 쇠망이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1588년부터 한 3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쇠망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이 쇠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대륙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니까 뭐 은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돈 되는 게 많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은 성당 짓고 뭐 궁전 꾸미고 했다는 겁니다. 사치, 예술품에 투자를 하고 큰 건물을 짓는데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도 주로 북미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정부가 진출한 게 아니라 개인 회사별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상공업을 발전시켰다.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을 해가지고 생긴 돈으로 건물을 짓고 영국은 상공업을 발전시켰다. 결국은 영국의 식민지 경영 전략이 옳았다 하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이렇게 관광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거기에 이슬람 유적이 많은 것이 막 결정적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을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남쪽의 지중해에 면한 데죠. 지중해. 일부는 대서양에 면한 데입니다. 안달루시아. 이 안달루시아란 말이 아랍 말입니다. 아랍 말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에 관광지로 인기 있는 세 도시가 있습니다.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1492년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물러난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근거지고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건축으로서 아주 아름답죠. 막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기자기한 면에서 참 그래서 그라나다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라나다에 가면은 알함브라 궁전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옆에는 거대한 성당이 있고 그 성당에 스페인 통일을 이룩한 이사벨라 여왕 그리고 그분과 결혼했던 페르디난드 왕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492년을 기해해 가지고 스페인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페르디난도 왕과 이 카스틸의 이사벨라 여왕의 이 결혼 정책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이 정략 결혼을 했지만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아시겠지만 제노바 출생의 항해술은 포르투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구하다가 이사벨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나다 옆에 뭐 가까운 자동차로 한 2시간 거리에 코르도바라고 있습니다. 코르도바의 전성기는 10세기 전후입니다. 여기도 이슬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수도였는데 코르도바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10세기 인구가 50만이나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병원, 뭐 도서관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이 다스려도 차별을 하지 않아가지고 기독교인, 이슬람인,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 문명의 중심지 코르도바가 그 코르도바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모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대모스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메조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둥이 한 1200개나 되는 그런 기둥의 숲으로 이루어진 모스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면은
성당이 하나 그 모스크 안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한 다음에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을 축출한 다음에 세운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성당과 모스크가 같이 있는, 거기서는 또 한 구석에는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예배도, 그러니까 유대인 예배소, 가톨릭, 이슬람이 공존하는 그런 대모스크, 지금 대모스크라고 합니다. 그게 코르도바의 상징이죠. 그 옆에 세빌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세빌 대성당이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꼽습니다만은, 신대륙을 개척한 다음에 세빌이 그 강을 통해서 항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신대륙 개척에서 벌어들인 돈이 세빌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그 세빌 성당에 가보면 온통 금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나다에 가신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그 뒷산입니다. 뒤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면은 3,400m나 되는 산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스페인에는 두 개 큰 산맥이 있죠. 그 지중해 쪽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프랑스와의 경계선에 있는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이거 3,000m 급입니다. 피레네 산맥도 근사하고 시에라 네바다 사막도 근사하고, 그게 동서로 산맥으로, 그리고 남북으로는 대서양과 지중해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의 역사는 이슬람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은 뭐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마 제국의 아주 핵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칠 때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건너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찍 무명화된 거죠. 그리고 로마가 무너질 때 이 서고트족이 거기서 왕국을 만들어서 다스리다가 서기 710년 무렵에 지금 모로코 지역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이 순식간에 스페인을 점령을 합니다. 서고트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뒤로부터 1492년까지 그럼 얼마입니까? 약 700년 넘게 700년 넘게 스페인을 이슬람 세력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이 스페인에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것을 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군,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몰아내는 것보다 더 앞서서 스페인을 무대로 해가지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이슬람 세력이 남쪽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 과정을 리콘퀘스트라고 합니다. 뭐 수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 스페인에는 4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만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틸이 항상 최강자였습니다. 그 수복하는 과정에서 1085년에 카스틸 왕국의 알폰소 4세가 지금 한가운데 있는 도시, 마드리드 근방에 있는 도시 톨레도를 수복을 합니다. 톨레도. 그전에는 톨레도가 이슬람 세력의 수도였고, 그 앞에는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톨레도. 마드리드에 가신 분들이 꼭 톨레도에 가죠. 1시간 거리니까. 톨레도 가면은 이 절벽 위에 있는 도시인데, 절벽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 아주 멋진 도시죠. 거기 가보면은 뭐 유적이 많습니다. 톨레도 성당은 아주 세계적인 성당이고, 유대인들이 또 거기 오래 살아서 유대인들이 남긴 뭐 유적, 엘 그레코의 그림, 세 종교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세 종교, 유대인, 이슬람, 가톨릭. 톨레도는 1561년에 펠리페 2세가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길 때까지 뭐 수백 년 동안 중심이었습니다. 톨레도.
1094년이 되면은 이 카스틸의 기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시드. 엘시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찰턴 헤스톤이 엘시드로 나오고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대작 영화가 있죠. 한 3시간짜리. 엘시드가 발렌시아라는 도시도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차지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죠. 발렌시아 공방전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슬람 세력은 남쪽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수백 년에 걸치니까 이게 다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었던 유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492년에 이제 그런 문제는 1492년에 전후 처리를 스페인 사람들이 좀 잘 못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하지 않는 이슬람 사람들은 다 박해를 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특히 유대인들을 심하게 다룹니다. 유대인들한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은 여기 살아라. 그러나 개종하기 싫으면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테크노크라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니까 기술자도 많고 뭐 공무원도 있고 세금 거두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중견 일종의 간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 두뇌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는 바람에 스페인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재들을 내쫓았다. 이때 쫓겨난 이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오스만 터키로 옵니다. 터키. 그때 슐레이만 대제라는 사람이 영명한 대제가 다스리고 있을 텐데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기술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오스만 터키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매우 친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오스만 터키 지금 터키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스페인은 합스부르크 이 왕조가 1700년까지 다스리다가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가. 이 유럽에서는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는 국경선 개념이지만 유럽은 왕가 개념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의 사유물이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위 계승과 이 서로 결혼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페인 계승 전쟁이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단절되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한테 이 왕권을 넘기는 유언을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프랑스를 다스리던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4세의 손자한테 왕권을 넘기게 됩니다. 합스부르크가. 다른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루이 14세가 최강국을 만들어서 유럽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찝찝거리면서 전쟁하는데 여기에다가 스페인까지 붙어버리면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특히 영국의 목표는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교 정책의 핵심이죠. 부르봉 왕가죠. 그러니까 루이 이 왕가를 흔히 부르봉 왕가라고 합니다.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을 통치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만듭니다. 영국,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세력이 일종의 대연합을 만들어서 주로 프랑스하고 싸우는 거죠. 프랑스하고 싸우는. 10년 동안 싸웁니다. 스페인 개성전쟁.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로 협상으로서 이 나눠 먹습니다. 스페인은 부르봉 왕가가 다스려라. 그러나 다른 유럽에 있는 다른 스페인 속국들은 오스트리아가 차지한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먹기를 하게 됨으로써 부르봉 왕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부르봉 왕가가 1700년부터 쭉 다스리다가 이게 스페인이 내전적 구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1636년에서 39년까지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이죠. 그런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구조가 오랫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갈등 구조라면 지배층은 농민이나 이 하부층을 착취한다는 뜻이죠.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내전적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귀족, 가톨릭, 군대 이거는 오른쪽에 서고 농민, 지식인은 왼쪽에 섭니다.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이게 내전적 구도라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잠재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만들었다가 공화국을 만드니까 1936년 선거에서 좌파가 집권을 하니까 우파에 속하는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해가지고 좌우 대결이 한 3년 동안 참혹한 내전으로 가고 여기에 국제적 개입이 있어가지고 소련은 좌파를 지원하고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는 프랑코를 지원하고 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 영화 소재도 되고 해밍웨이,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또 지식인들이 많이 특히 좌파 편을 들어서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독재자 프랑코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편을 들지 않아가지고 중립을 지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미국 편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범 국가 대우를 받지 않고 경제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프랑코는 자기가 죽으면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부르봉 왕가의 아들 뒤에 카를로스 왕이 되는 사람을 소년기 때부터 자기가 직접 후계자로 키워서 1975년 프랑코가 죽으니까 다시 왕정 복구가 된 거죠. 카를로스 왕이 복위를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늦게 민주화가 된 나라입니다. 1975년부터 민주화가 됐으니까 유럽에서 가장 늦게 민주화가 되었지만은 경제적 저력이 있고 관광 또 올리브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생활이 넉넉한 편입니다. 넉넉한 편이고 2008년 9년 이 경제 위기도 뭐 비교적 쉽게 극복했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이 바르셀로나 지역과 마드리드 지역은 아주 앙숙이죠. 그 뭐 인종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다르고 마드리드는 카스틸이고 그쪽은 바르셀로나는 아라곤 왕국의 중심지였으니까 2002년에 월드컵 대회할 때 우리가 준결승에서 스페인이 우리한테 졌습니다. 그때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갔더니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싫어할 텐데 걱정을 했습니다. 가이드가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고. 스페인하고 한국이 축구할 때 바르셀로나 사람은 한국 편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바르셀로나 지역과 마드리드 지역의 바르셀로나 지역을 카탈루니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극심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많이 가는 데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톨레도, 산티아고, 세비야, 그리고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코르도바, 말라가, 세빌 이런 지역인데 한국 사람 잘 안 가는 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근방에 합스부르크 펠리페 2세의 궁전이 있습니다. 엘 에스코리알이라는 궁전입니다. 1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스페인의 영혼이 있는 궁전이라고 합니다. 돌로 된 그 20년 만에 지은 거대한 궁전이기도 하고 가족 무덤이기도 합니다. 엘 에스코리알 궁전. 그 옆에 최근에 만든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코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국립묘지 비슷한 죽은 자의 계곡이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랑코의 무덤이 있습니다. 암벽을 한 300m 뚫어서 만든
스페인 사람들은 일단 뭘 만들면 크게 만들죠. 그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돌 십자가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130m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해드렸는데 이 거대한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30분 만에 정리를 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스페인 이야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